동학이 나중에 손병희 3대 교주 손병희 선생 때 천도교가 되잖아요. 그렇죠. 종교 등록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네. 특히 해월과 의암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는가? 네. 천도교 이후에 천도교가 얼마나 동학을 잘 계승했는가 또는 단절을 겪었는가? 이게 좀 검토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로 넘어갔으면 하는데 그 대목은 김영희 선생, 천도교도이시기도 한 김영희 선생이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좀 일반적인 평가는 이제 이 동학하고 천도교를 좀 구분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뭐 학계도 그렇고 이제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동학까지는 좋은데 천도교는 좀 이렇게 어떤 분은 이제 변질됐다라는 표현까지도 이제 쓰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연속선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해월 선생께서 살아 계실 때 어쨌든 의암 손병희에게 도통이 전수가 됐고 그리고 그게 이제 1897년이거든요. 그리고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는 게 이제 1905년입니다. 네. 그 한 7년 동안 어쨌든 손병희 선생이 지도력을 발휘를 한 거거든요. 동학의 그런 그 조직을 가지고도. 그러고 나서 이제 1905년도에 불가피하게 당시 이제 동학의 탄압이 다시 또 극심해지고 1904년에 이제 민해 운동을 펼쳤던 이용구가 당시 이제 일본에 계셨던 손병희 선생에게 보고도 안 하고 일진의 송병준하고 손을 잡으면서 친일 부역 활동을 하게 돼요. 그걸 이제 나중에 손병희 선생이 알고 대노하시면서 이제 1차 경고를 하는데 이용구가 이제 그걸 수용을 안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결국 그 이용구를 비롯한 62명을 출교 처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동학 세력 전체가 이제 친일로 이렇게 오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시는 굉장히 급하겠죠. 동학 탄압은 계속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일까지 생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천도교라고 하는 근대적인 종교로 이제 재편을 하는 거죠. 종교로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만국공법에 따라서 종교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종교적 자유도 없고 이제 쇄신을 하는 1905년이면은 통감부 설치 이후 그렇죠. 이후죠. 12월 1일입니다. 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때 사정은 잘 모르지만은 그 점에서는 통감부가 조선조보다 좀 더 관용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조선조 같으면은 그렇죠. 동학이 뭐 이름 바꿔서 신장 개업한다 그럴 때 안 받아줬을 거거든요. 예. 근데 통감부는 계산이 있었겠죠. 이제 하나는 유교 국가만큼 여기에 대한 그런 안 된다는 생각이 덜 강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때부터는 관의 규제를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그때 그렇게 된 거죠. 계승과 단절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잖아요. 도울 선생 같은 분은 해월이 죽었을 때 이미 단절이 됐다. 왜냐하면은 의암은 물론 금도 충절이 있는 분이지만은 그리고 해월이 임명한 교주이긴 하지만은 동영대전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실력이 안 됐다. 그래서 해월이 체포돼서 죽은 1898년에 통합 끝났다. 그 다음에 가령 창비에서 개벽의 사상사라는 책을 냈는데 그게 기고한 박소정 교수는 해월 의암까지를 하나의 동학 공동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것도 보기에 따라서는 의암은 동학
교주를 했고 천도교도 말렸으니까 그럼 천도교도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세 사람만을 통합 공동체라고 볼 때는 천도교 자체는 제대로 개성했다고 안 보는 설이 있고요. 김행 선생님도 천도교가 개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한계가 생겼다는 걸 인정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하여간 그 개성 관계를 더 강조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야 그 의암성사 법설이라는 걸 다 읽었는데요. 먼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거에 대해서 문헌 비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수은 선생은 당신이 직접 쓰신 한문 원전과 영담유사, 국문 가사가 있고 해월 선생의 경우는 그게 그분의 원래 발언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아는데 의암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게 의암 선생이 직접 쓰신 되게 하신 말씀 한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로? 직접 쓰신 것도 있고, 예, 또 이제 말씀하신 걸 이제 제자가 조금 이제 그 뭐 글자를 조금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의암 선생도 이제 서당을 그래도 오래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뭐 아주 학문이 깊지는 않지만은 문장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한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은 한문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해월도 네. 처음에는 뭐 천자문 정도 겨우 네. 네. 식으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수도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서 한문이 네. 늘었을 거예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고 소태산도 그렇습니다. 그분도 서당 조금 다니다 말았지만은 한시도 짓고 뭐 많이 하셨거든요. 의암 선생님도 의암 뒤에 선생은 그 이제 시를 시는 보면은 짓죠. 시도 네, 엄청 시 같은 거는 이게 네. 누가 써줬을 것 같지는 않고. 예, 그건 그렇죠. 직접 쓰신 거죠. 그 네, 정도 그래. 시를 쓴다는 건 보통 공부는 아니죠. 무채법경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제가 제 견해로는 이제 무채법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데요. 1909년 12월에 통도사 내원암에서 이제 49일 기도를 하시고 나서 2월 초에 마치고 수은 선생님이 공부했던 정멸굴, 바로 이제 그 인근의 청선산 중턱에 있는데요. 그 자연동굴이죠.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명희 선생님이 크게 한번 깨치는 천도교 경전에 실려 있는 순서가 무채법경. 제작 연대수는 아니군요. 그렇죠. 저작 연대수는 아닙니다. 가장 삼전- 중요한 경전을 삼전론이나 명리전 같은 건 그 전 뒤쪽에 그 먼저인데 그건 뒤에가 있고 무채법경이 가장 손명희 선생님의 주저라고 해서 이제 그게 넣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채법경이 당신의 어떤 그런 대각 체험을 양한묵 선생이 그 옆에서 이제 같이 그때 49일을 같이 보조도 하고 이 양한묵 선생이 글 공부도 하시고 한때는 또 승려 생활도 하셨던 분이에요. 일본 유학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큰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 주셨다고 생각되고 그걸 좀 더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다듬은 거는 저는 양한묵이라고 봅니다. 뭐 지도자들이 어떤 뭐 인사말 같은 거 할 때도 자기가 문장을 다 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장을 지은 거는 저는 이제 양한묵이라고 보는데 그렇지만은 이미 이제 당신의 그 강렬한 때의 체험을 가지고 무채법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의암성사의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여쭤본 거는 첫째는 연대가 궁금했고요. 네, 예. 제가 이 무채법경을 읽으면서 느낀 바는 하나는 불교적인 요소가 굉장히 그렇죠. 많다는 그렇죠.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은, 해월 선생 다 그 유불선 삼교 결합을 말씀하셨지만은 불교적인 요소가 적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채법경은 선승의 예. 네. 예, 뭐 선문답 같은 얘기도 예, 많이 들어있고. 예. 네, 네, 근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시문을 보면은 네. 어떤 시는 정말 선시 같은 그런 예. 대목들이 있어요. 예. 네. 그게 저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좋게 보면은 수은 선생 때부터 시작된 유불선 삼교 결합이 의암에 와서 완성됐다. 네. 이렇게 높이 평가할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수은이나 해월 선생이 가졌던 그 원래의 개벽 서상 예.
그래서 멀어지는 과정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사들의 시나 그 설법을 볼 때 배울 점은 많지만은 어떤 때는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네. 멋있는 얘기들 하잖아요. 예. 의암 선생님 그 보면은 물론 시대적인 그때 그 상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 그 참 네. 불언성이 많이 예. 제거됐더라고요. 네, 예. 심지어는 명리전을 보면은 의암 선생의 개화파적인 면부랄까? 네, 네. 개벽 사상가들이 개화를 수용하는 거는 우리 필요한 일이었다고 네, 보는데 네. 거의 뭐 부국 강병론 같은 걸로 네, 네. 또 뭐 우리 개인 생활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뭐 해가지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기미도 보이고 그래서 의암 선생 속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들어 있는데 이게 저 수은이나 해월의 사상을 오롯이 받아들여서 더 이렇게 한 걸음 전진시키고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지 네, 네. 좀 의문을 가졌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의암 이 손병희 선생이 해월을 정말 잘 개성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시대적인 요구가 당시에는 이미 이제 서양 문물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들어왔고 또 당신도 이제 지금은 이제 천하대세를 알지 않으면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미국에 가서 서구 문명을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배편이 여의치 않으면서 이제 일본에 한 5년 정도 이제 외유를 하게 됩니다. 있는 동안에 손병희 선생이 가장 생각했던 거는 자주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주 국가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삼전론이라고 하는 것도 쓰게 되고, 다분히 이제 그런 어떤 부국 강병적인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 당시에는 좀 있는데 천도교로 바꾸고 또 1910년 이제 일제강점 이후에는 바뀌는데요. 경세가로서의 기국이 굉장히 또 있으신 분이에요. 늘 그 나라에 대한 좀 걱정이 원래 뭐 이제 동학의 보국안민이긴 합니다만은 의암 선생은 그게 좀 강한 분이죠. 그 말씀 나오시니까 내가 이거 읽으면서 좀 눈에 들어온 대목인데요. 보국의 보자가 바뀌었더구만요. 의암으로 오면서. 원래 그 보국은 나라를 이제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보국안민이었는데 수은 선생이 이분은 보존한다는 보자를 아, 그걸 썼습니까? 예. 계속 그걸 썼어요. 예. 계속 그걸 썼어요. 1900년대의 의암 선생은 상당히 이제 문명 개화에 좀 그런 이제 개화 노선에 가까운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당신이 이제 그 특히 아까 1909년 10년에 그런 대각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은 뭐냐 하면은 이제 결국 그 정멸굴에서 수은 선생님의 성령이 마치 현존하는 듯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뭐 이런 체험 자체는 이제 사실 뭐 동서고금에 있는 건데 이 체험을 당신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하늘님의 성령과 수은 선생님의 성령과 나의 성령이 하나의 성령으로 깨뜨려져 있다라고 하는 성령 출세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무채법경에 오면은 성 이론론 같은,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늘님의 이제 영인 거죠. 그 이전에도 인내천이라는 표현은 쓰셨지만은 그 성령 출세를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 인내천을 하늘님의 그 성령과 인간의 성령이 하나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무채법경에 이제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교랑 겉으로 보면은 비슷하지만은 사실은 동학의 그 하늘님의 어떤 개념을 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립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 시청자를 위해서 한마디 토를 달면은 요즘 성령 그러면 기독교 삼위일체의 하나인 성령을 생각하는데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성과 영 그 둘을 성령이라고 그랬었죠. 한 말씀 덧붙여 그 주시고. 의암 손병희 선생은 제가 보기에는 수은이나 해월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도 물론 동학에 충실한 그 뭐랄까요 수련자고 그렇긴 한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수은과 해월은 동학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이제 전파시키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그 물론 이제
조선 왕조나 이런 데서 엄격하게 그걸 금지하고 탄압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점에서는 목표는 뭐 단순하죠. 그걸 동학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혁명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만은 의암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분은 처음에 이제 입도를 한 걸 이건 상당히 제가 감명을 받았는데 청년 22살 때 입교를 누가 권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입교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동학을 믿으면은 삼재팔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복신앙적인 거죠. 이거 믿으면은 잘 먹고 잘 산다. 너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나 그거 입도 안 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내 일신이 그런 식으로 잘 사는 것보다는 큰 난리가 나서 지금 세상이 좀 한번 뒤집어 퍼졌으면 좋겠다. 근데 기껏 뭐 삼재팔란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게 그거 가지고는 난 거기 뭐랄까 입도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동학이 이 동학을 이제 들어오면은 그 모든 사람을 하늘 일처럼 서로 섬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이제 세상을 만드는 거다. 동학의 그 근본 목적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암 선생이 그 뭐랄까 안목이나 품성이 굉장히 뭐랄까 그 자기 일신이었던 영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세상을 좀 함께 구제하겠다는 그런 큰 배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이제 알다시피 동학농민전쟁 때 북접군 총사령관을 맡잖아요. 그래서 그 전봉준의 이제 남접하고 같이 연합해서 우금치로 이제 그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그 기관총회에 그냥 모조리 패퇴를 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쫓겨 다니다가 나중에 법통을 이제 해월로부터 이겨받았는데 굉장히 근면성실하게 했다고 나오잖아요. 하루에 집신 2켤레를 삶고 그다음에 뭐 주문을 몇만 벌씩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3만 독을 예. 3년을 했는데 3만 독을 하려면은 한 5시간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뭘 엄청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는 물론 였지만은 한번 집중하고 하면은 굉장한 무서운 집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깨치고 정멸군에 가서 이제 뭐 그때 저 공부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고 또 일본 가서 이제 6년 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서양 문물도 많이 배우고 그 우금치 패배를 이제 겪고 나서 우리가 서양 문물을 무시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저렇게 몸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천도교도 만들었는데 공식 종교로 인가를 받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86년에 조선 정부가 천주교는 공인을 합니다. 마음대로 포교해라. 근데 동학은 풀어주질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대로 있다가는 동학은 이거 뭐 찌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감부가 됐든 뭐가 됐든 자관 공식 종교로 인가를 받아야지 이게 뜻을 펴겠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수은과 해월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동학의 기본 정신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변질된 것은 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경우에도 원시 기독교 공동체 예수 시절에 있던 거하고 나중에 그 로마에서 이제 공인된 종교로서 이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교황이라든지 이건 많이 달라진 거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근본 정신이 달라졌다고는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동학도 마찬가지로 수은해월에서 시작된 이 동학의 정신이 의암에 와서 공식 종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뭐 의례나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호불호가 있겠죠. 해월 선생이 표현한 대로 하면 이제 용시용활 그렇죠. 한 건데요. 그런 경세가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 감각도 뛰어나시고 그 현실에 맞게끔 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만들고 독립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 동학이 뭔가 좀 국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개화 노선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고 동학을 정신적인 주체로 삼아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보고감민의 열망이 대단하셨던 분이고 그런 어떤 경륜이 경세가로서의 어떤 경륜 이런 것이 한편으로는 또 선사의 기질로 좀 나타나는 이런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암이 선생이 불교에 좀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수은쌤은 좀 육아의 그거라면 해월 선생님은 또 선가적인 좀 사실은 좀 뭐 이렇게 도식화하는 건 그렇습니다만은 의암 선생이 그런 건 있지만은 불교의 어떤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동학을 유불선의 어떤 통합적 면모를 어쩌면은 그 어떤 철학적인 체계화를 하는데 용어로서 가지고 와서 동학의 그런 어떤 정신을 또 그렇게 당시의 시대 속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보고 싶습니다. 천도교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는 그냥 일반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의암 선생이 천도교를 안 만들었으면 3.1운동 못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안 되죠. 그걸로 일단은 네. 차후에 무슨 문제가 생겼든 예. 그걸로 저는 다 정당화가 된다고 보는데, 물론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우리가 따져봐야죠. 이암 선생이 이제 3.1운동 이후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시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가 22년인가 돌아가시죠. 사실 그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직도 그 전모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뭐 자기들이 한 명 더 들어갔다. 요즘 이제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기네가 오히려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데, 그 얘기는 지금 뭐 길게 안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덜 알려진 1920년대의 천도교 문화운동, 또 크게 보면 그 문화운동의 일부지만은 참 천도교 특유의 소파 방정환 선생이 벌이신 어린이 운동, 그런 얘기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운동, 이게 그야말로 역사적인 일대 사건이죠. 근데 그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 다층적인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거, 그리고 그 헌법에 민주공화국정에 대한 그 규정이 이제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동학의 민본사상이 바탕이 깔려 있다고 이제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후에 1920년대에 그 천도교에서 개백이라는 이제 월간지를 이제 발행을 하죠.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1960년대 이후에 그 창비가 했던 그 역할을 이미 선구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게 아닌가. 개백이라는 잡지가 종합지죠. 문학 쪽에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특징은 개방적입니다. 이게 어떤 진영이나 논리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새로운 들을 만한 언설이 있다면 그걸 이제 개방적으로 전부 다 이제 개방을 하고, 심지어는 천도교 비판하는 글도 이제 거의 다 싣고,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개백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문화적인 계몽 내지 그 뭐랄까 운동을 이제 펼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 조선의 그 어떤 언론 상황, 매체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그 어린이 운동인데, 어린이란 잡지의 발행 부수나 파급력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매스컴 시대에서도 그만한 그 뭐랄까 파급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 개벽이라는 잡지는 그 전문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얼핏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 그 잡지를 통해서 1920년대에 우리 조선 사회를 뭐랄까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온갖 논설에서부터 문학 작품, 시, 뭐 이런 게 온갖 그런 게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옆길을 셉니다만은, 우리 한국 문학사를 이제 할 때 동인지를 주로 다루더라고요. 뭐 창조, 뭐 백조 이런 거. 근데 제가 상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한국 그 독자라든지 문단에서 이 개벽 같은 종합 잡지가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학사에서는 동인지를 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동인지라면 그 동인 몇 명이 되겠습니까? 독자를 따져보면 그 파급,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근데 그런 점에서 좀 새로 좀 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 문화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당장 어떤 효과를 뭐랄까
우리가 얘기하는 변혁이니 혁명이니 이런 걸 금방 문화운동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고 또 생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 개벽 잡지를 보고 김일성 같은 사람도 그 사람 소년 시절에 이걸 보고서 아, 이거 훌륭한 잡지다. 그 열심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후에 그 사람은 이제 다른 길로 갔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체계적으로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김용희 선생님이 더 전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네. 체계적으로 짚을 시간은 없고 네. 김 선생님께서 네. 조금 네.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역사학계에서의 이제 천도교의 운동, 특히 이제 1920년대의 이제 문화 운동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그런 문명 개화 노선으로 보고 또 이제 민족주의 우파, 또 개량적 민족주의, 뭐 타협적 민족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또는 뭐 실력 양성 운동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되는데 이제 최근의 연구들은 조금 이제 바뀌고 있어요. 바뀌면서 좀 전에 개벽 문화 운동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1920년대에 천도교 청년회가 중심이 됐던 그 문화 운동은 사실은 개화 운동이 아니고 개벽 운동이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호를 개벽이라고 할 때 이미 이제 그렇죠. 그걸 표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물론 서구에서 들어온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개벽, 이건 이제 정말로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어떤 당시의 사회 운동, 또 더 나아가서는 독립 운동과 문명 전환 운동까지 이제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 청년회가 이제 펼친 많은 운동들이 뭐 노동 운동부터 해서 여성 운동, 또 뭐 어린이 운동, 각 뭐 농민 운동 모든 분야에 사실 이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7개 부문의 이제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어린이 소년 운동, 어린이 운동인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당시 뭐 신여성이라든지 이런 잡지를 발간해서 여성 운동에도 가장 이제 앞장섰던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방정환과 김기전이라고 이제 소춘 김기전이라고 이분이 중심이 된 이제 소년 운동, 또 어린이 운동 사실은 가장 좀 많은 파급력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어린이라는 그 잡지는 3만 부 정도가 그 당시 대단한 엄청난 거죠.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네, 예. 그때 네. 우리 뭐 2천만 동포 그랬지만 예, 예. 2천만이 채 안 됐을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우리가 문학사나 문화사적으로 볼 때 그 개벽 잡지라는 게 대단했고 또 그것이 첫째는 천도교라는 물적 기반, 당시로서는 국내 최대 종교이던 천도교라는 물적 기반이 있은 데다가 개화파, 뭐 개화파도 좌파 우파 있는데 그거와는 좀 다른 개벽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더 의미가 크고 파급력이 컸는데 그거는 물론 인정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문화운동이나 사상적인 흐름을 평가할 때 그들이 개벽을 표방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개벽적인가 그렇죠. 그건 또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따져봐야죠. 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천도교로 오면서 그 수은이나 해월이 가졌던 원래 개벽 사상에서 좀 멀어진 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 시대를 뭐 많이 모릅니다만은 소천 김기전 선생이나 또 야뢰 이도나 이런 분들의 글을 보면은 이미 서양 사대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 하면서 거기다 이제 수은 주인이 이런 이름을 붙이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우리가 그냥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예. 그야말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서양 사상의 영향이 더 큰 건지 아니면 수은과 해열의 개벽 정신이 더 크게 작용했는지 둘을 제대로 융합을 했는지 그런 건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고 어린이 운동 말씀하시려는데 네. 내가 중간에 말을 잘랐습니다만 네, 예. 그 얘기 좀 더 네. 해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천도교 당시 이제 최대 종단이죠.
지금은 뭐 이제 군소정단이 됐습니다만 당신은 300만을 이제 이야기할 때니까요. 그리고 개벽 잡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많이 사회주의에 대해서 소개한 잡지도 사실 개벽 잡지예요. 예. 1922년대는 이 사회주의 관련된 논설들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개벽 잡지에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도나 같은 사람도 자본주의의 비인간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개벽에 대한 개념이 이제 워낙 포괄적이라서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1920년대에 이도나 김기전이 비록 서구 사상에 그 영향은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서양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고 동학의 정신을 바탕에서 자본주의도 극복하고,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어떤 더 뭐 친연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제 1925년 이후로 가면은 이제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20년대 운동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이미 그 시초가 되고, 나중에 그게 이제 40년대 그 해방 공간에서 이제 청구당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그 씨앗이 이미 저는 1920년대 있다고 보고요. 기존의 그런 뭐 문화운동을 개조운동이나 개화운동으로 보는 그런 시각은 이제 저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어린이 운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어린이 운동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요 어린이 해방 운동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1920년부터 소춘 김기전 선생이 이제 이 개벽 잡지에다가 2차례에 걸쳐서 이 소년 운동의 어떤 이제 기초 이론이 될 그런 이제 그걸 투고를 하는데, 거기서 2가지의 억압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교적인 억압에서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또 경제적인 아이들을 한갖 그런 노동의 그런 어떤 신분원권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억압, 노동의 억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 그 2가지 억압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해방선언이었고, 사실은 어린이 해방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어린이날은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이었습니다. 예, 왜 5월 1일로 잡았냐면은 이제 물론 당시도 아직 뭐 노동자들이 그 계급적으로 이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가장 열악한, 가장 계급적으로 오전에는 이제 노동절을 하고 오후 3시에 이제 어린이날을 했는데, 노동절에 같이 하면서 어린이 해방까지 가야지. 그래서 계급 해방과 여성 해방까지는 당시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 어린이 해방까지 가야지 진정한 인간 해방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그때 이제 했던 거고요. 방정환과 소춘 김기전의 어린이 운동을 단지 그냥 어린이를 조금 잘 보살피자라는 이런 정도의 어린이 보호 운동이 아니고 해방 운동이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걸 구름달 예. 공동체에서 계승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지금 하게 됐는데요. 뭐 그건 굉장히 좀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방정환을 만나게 됐고, 또 방정환을 계승하는 이제 지금 교육 운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 계기는 이제 2014년 무렵에 그 부산대 유아교육학과의 임재택 교수님이라고 이제 생태 유아교육의 이제 선구자시죠.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방정환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가? 어린이 운동을 하신 그분 이름을 딴 초등학교는 그냥 홀을 따서 소파 초등학교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소파 초등학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가 돼가지고 초등학교를 그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뜻을 그때 이제 갖게 됐는데, 바로 뭐 초등학교를 만드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뭐 쉽지가 않아서 우선 이제 가능한 어린이집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4년 이제 9월 1일 날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됐고, 마침 이제 수은 선생의 용담정 그 아래에 그게 이제 어린이집을 하게 됐던 것이 이제 계기가 됐고, 공부를 해보니까 방정환 선생은 뭐 당연히 이제 해월 선생의 그 동학 사상의 바탕에서 아이를 하늘님으로 옮기고 모시는 그런 이제 사상의 바탕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존재로 가르쳐야 될 존재가 아니다. 이미 자기의 어떤 시각과
자기의 어떤 뭐 재능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그것을 잘 안에 자기의 씨앗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정환을 공부하면서 표를 만드는 게 아이들은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우는, 그리고 방정환 선생님이 가장 강조했던 게 아이들이 식민지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장류 유서의 그런 질서 속에서 너무나 억압되어 있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기쁨을 돌려줘야 된다. 방정환 선생의 글에 유독 많이 나오는 게 기쁨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정말 그때 하고 싶었던 거는 아이들에게 기쁨을 돌려주고 싶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스로 잘하고 서로 배우는 기쁜 어린이, 요걸 이제 방정환 선생의 어떤 교육 사상을 압축시켜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걸 이제 오늘날까지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수은 선생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시천주, 네, 그렇죠.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어린이가 하늘이다 이걸 딱 네. 짚어서 말씀하신 건 해월 선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건 참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걸 이어받아서 어린이 해방 운동을 펼친 네. 소천이나 소파 두 분도 정말 존경할 분이고, 또 지금 구름달 대표를 맡아서 그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우리 김영희 선생님도 존경스러운데, 저는 이 어린이 해방과 관련해서 또 이제 조금 뭐랄까, 저 나름의 뭐 좀 욕심을 하면 욕심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린이 해방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게 해월 선생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어린이를 보고 어린이 해방을 얘기해야지. 요즘 온갖 서구식 인권운동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어린이 인권 운동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또 은연중에 잘못하면은 근대인의 입장에서 우리 조상들을 깔보는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애들을 옛날에는 뭐 일 시키고 뭐 10살 전부터 부엌살림도 시키고, 또 남자들은 바깥일 시켰잖아요, 남자애들은. 근데 이게 꼭 나쁜 거냐? 그렇죠. 예. 네. 오히려 그때 그것이 어린들로서는 더 건강한 생활이 아니었겠냐. 네. 네. 이게 이제 소위 아동 노동이라는 게 예. 크게 문제된 건 산업혁명 이후아니에요. 그렇죠. 예. 생산 노동에 그냥 때려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초기에 사업가들이 어린이를 해서 그 어린이 노동 금지가 젊은 노동운동의 최초의 과제처럼 됐죠. 그런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고 과거에 가장 차장농 사회를 가보면은 네. 애들이 어릴 때부터 놀기도 하지만 집안일도 돌보고 그렇죠. 하는 게 이게 건전한 예, 것이고, 예. 네. 오히려 현대에 와가지고 페스탈로치니, 존 드윈이 이런 사람이 노작 교육이라는 걸 강조하잖아요. 예. 독일어로 예. 아르바이츠 에어치움이라고 그렇죠. 그러나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옛날 애들 막 부려먹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하게 돼서 참 굉장한 성취다 하는 것도 좀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고요. 또 사실은 지금 세태를 보면은, 물론 요즘 뭐 아동학대니 이런 사건은 많습니다만은 그에 못지않게 큰 문제가 어른들이 지 자식만 그렇죠. 학교 해가지고 네. 노동도 안 시키고 예. 네. 예. 온갖 그 혜택을 다 몰아주잖아요. 그야말로 수 선생이 개탄하신 그 각자 의심이 가장 적나라하게 발휘되는 대목이 어린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해방 운동이라는 게 원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요즘은 이제 자기 자식만 해방시키고 남의 애들은 다 죽어도 좋다 하는 식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만 욕할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리 어린이의 삶이 이렇게 됐는가.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맞습니다.
어린 해방이라는 개념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수은 선생이 깨달으신 그 자리에서 이걸 봐야지. 근대 있는 눈으로 이 어린이 해방 얘기하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굉장히 합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금 구름달 공동체에서는 그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 일을 같이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저희 이제 숲밭 놀이터라고 이제 같이 농사를 짓는 텃밭이 있습니다. 거기 아이들이 와서 같이 어른들하고 농사를 같이 합니다. 씨앗도 뿌리고 또 물도 이제 길어 와서 물도 주고 아이들이 1년 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 2년, 3년 정도 경험하니까 다 아는 거예요. 수확철에 와가지고 그 따는 그렇죠. 딸기 따고 네, 이런 네, 체험만 네. 하는데 저희는 이제 봄에 이 농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밭을 어떻게 만들고 하는 요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확하고 수확 이후에 또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까지 이렇게 그걸 다 이제 같이 노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동과 또 놀이와 공부가 사실은 이게 둘이 아닌데 이게 이제 어느새 근대 교육이 이게 분리를 시킨 거죠. 그 자체가 사실 힘겨운 노동이 아니고 같이 노는 거죠. 그게 같이 이렇게 부모들하고 그래서 일과 놀이와 이 공부가 우리는 지금 이제 지식적인 공부만 하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삶의 기술을 배우는 공부고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하고 나의 앞가림을 어떻게 하는지 또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같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성을 기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이제 숲밭 놀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같이 일과 놀이와 공부가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히려 지금은 너무 보호하는 게 아이들을 너무 너무 귀하게 막 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그런데 실상 아이들이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냐? 안 행복하다라는 거죠. 옛날 문제는. 사람들이요 자식들을 마구 다뤘잖아요. 네. 말도 막 하고. 네, 네. 그거는 사실은 애들을 그렇게 구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귀한 자식일수록 네. 천하게 그렇죠. 이름도 아명들을 굉장히 천하게 지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너무 이름 귀하게 해가지고 걔 복 깎아먹는다고 배려를 한 거지. 그러니까 어른 옛날 사람들은 애들 존중할 줄도 모르는데 우리는 뭐 이런 그래서 사고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를 너무 이렇게 귀하게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삶의 주체로서 살 수 있는 자기 몸과 마음, 특히 이제 욕구와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뭐 3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닌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더 아이들의 어떤 이 본래의 어떤 재능과 씨앗을 아동학대 그게 아동학대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뜻을 존중하고 그 아이가 정말로 오늘 기쁠 수 있는